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인데요. 이 골다공증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척추 압박 골절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질병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정형외과 유정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다룰 질병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이 골다공증성 이 척추 압박 골절인데 네. 사실 이 골다공증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잖아요. 네. 오늘 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골다공증 과연 어떤 질병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골다공증이란 어떤 질병을 말하는 건가요? 네, 골다공증은 골의 강도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의미하는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뼈가 구멍이 많이 나서 얼기설기 돼 있어서 네. 외부에서 가해지는 약한 힘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뼈가 조금 약해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뼈에 변화가 생기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보통 뼈를 생각할 때는 공사할 때 쓰는 철근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뼈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처럼 살아 움직이는 장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뼈는 항상 생성이 되고 흡수가 되고 하는 과정을 네.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평형성이 깨졌을 때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즉 없어지는 만큼 생성이 돼야 되는데 생성이 안 될 때 골다공증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골다공증은 나이가 좀 드신 이 어르신들 중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골양은 한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에 최고치를 이루게 되고요. 30대에서 50대까지 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그 후에는 골양이 점점 소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지는 만큼 새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골다공증은 점점 생깁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면 남성에 비해서 골 흡수가 더 잦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여성이 더 골다공증이 심하게 되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근력이 있기 때문에 근력으로서 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자꾸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로는요, 나이와 좀 전에 말씀드린 여성분들이 그럴 수 있고요, 체중이 덜 나가는 저체중이 있거나 골다공증에 가족력이 있거나 호르몬의 이상이 있는 경우, 뭐 쿠싱 증후군이라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진단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장기적으로 약물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은 음주나 흡연, 운동 부족 등이 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참 다양한데 정리를 해보자면 특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이 폐경기를 지난 여성분들은 특히나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할 질병일 것 같아요.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대체 이게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골절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긴 뼈가 단단한 뼈가 뚝 부러지는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가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실을 하고 있는데 그 하중을 구탱하는 척추가 뼈의 일부분이 급만 가는 경우도 이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조가 골다공증이 생겨서 구멍이 송송 나서 얼기설기 돼 있을 경우 살짝 어떤 하중을 외부의 압력을 받음으로써도 네. 금방 내려앉게 되는데 이를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 연탄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잘 부서지지 않는 데 비해서 네.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다 쓴 연탄 같은 경우는 가볍게만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척추 압박 골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팔이나 이 다리와 달리 이렇게 똑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척추뼈에 살짝 금이 가는 것도 이 골절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 척추에 금이 가면서 척추가 점점 내려앉게 된다라고 하니까 참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다면 내가 이 척추 압박 골절이 걸린 건 아닌지 좀 알아야 할 텐데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처럼 이렇게 가각할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앉거나 섰을 때 척추는 몸의 하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앉거나 섰을 때, 누워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앉거나 설 때 통증이 심하게 되면 척추 압박 골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동반된 척추 압박 골절일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심한 경우에는 기침을 하거나 누가 네. 부른다고 허리를 살짝 돌려가지고 그 몸을 돌렸을 때 나타나는 척추 압박 골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는 본인이 자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담 걸린 걸로 알고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척추 압박 골절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이 사실은 좀 중요한데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그 엑스레이만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73세 남자 환자의 이 사진인데 맨 왼쪽에 보이시는 이 단순 방사선 그림을 보시면 다른 마디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중간에 MRI 정밀 검사한 것을 보시면 이 환하게 보이는 부분이 척추 압박 골절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전혀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압박 골절로 보이는 부분은 MRI 검사를 해봤을 때는 이전의 흔적일 뿐이지 네. 현재의 압박 골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박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척추골절 합병증에 걸리게 되면 이 척추 모형이 조금 변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척추란 이 척추체 모양이 옆에서 봤을 때 네모 반듯한 모양이어야 되는데 그게 압박골절이 생기면 한 부분이 부러지게 되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우리 몸의 하중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네. 척추 한 부분이 골고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척추들도 같이 영향을 미쳐서 그 압박골절이 이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생겨서 몸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몸의 균형을 잃어먹게 돼서 앞쪽으로 네. 기울어지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그 압박골절이 뼈가 튕그러져 나와서 신경을 지나가는 신경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압박골절을 진단해서 입원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조금 전 이 척추 압박골절이 생성이 돼서 이 척추가 조금 기우는 사진들이 나왔었는데 이 마지막 사진은 여성분들의 이 일생 사진을 나타낸 것 같아요. 이 50세를 전후로 해서 이 폐경기 여성들의 어깨, 이 척추가 심하게 구부러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나이대에 해당하시는 여성분들은 진짜 각별히 척추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척추 압박골절에 걸렸다, 내가 이 척추가 조금 부러졌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척추 압박골절의 일반적인 원칙은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조기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처음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네, 보조기란 보통들 알고 계시는 복대 같은 보조기가 아니라 요천추 보조기라고 해서 강도가 훨씬 단단한 보조기입니다. 고정력도 아주 강합니다. 흔히들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기부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허리가 부서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허리 기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척추 압박골절의 근간이 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안 차고 다니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척추 압박골절 치료의 보전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수술에 대해서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두려워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보전적 치료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조금 이 허리나 이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이 어떤 문제들이 조금 생길까요?
척추 압박골절이 심하게 됐을 경우에는 신경을 누르게 돼서 수술적인 네. 치료 방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할 경우에는 크게 절개를 해서 네.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골절 환자가 대부분 노인 환자들이기 때문에 큰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의 빈도가 높은 게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에 에는 경피적 척추 후궁 복원술이라고 해서 정피적 척추 성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름은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풍선이나 의료용 시멘트를 척추 안쪽에 채워줌으로써 척추가 더 내려앉지 않도록 해서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수술까지도 필요했던 큰 수술에 반해서는 합병증의 발생률도 낮고 또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빠르게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 있는데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033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척추 압박골절이 된 지 4개월 반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출근도 잘하고 있고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가끔 바닥에 앉을 때면 다리가 좀 많이 저리는 것 빼고요. 이제 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몸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회복에 좋은 운동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문제 문의가 좀 있다가 답변이 있는 문의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조기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착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풀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척추 압박골절로 엉덩이나 다리 쪽이 뻗치고 당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흔치 않은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고 그 안쪽에선 신경이 어떤 자극이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셔서 척추 압박골절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안쪽에 척추의 디스크나 어떤 다른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선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한다는 이 요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가도 이 3개월, 4개월이 지났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얼마든지 천천히 시작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요가의 종류와 요가의 난이도와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몸이 스스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30분, 1시간 많은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 해보고 쉬운 동작부터 해보고 그래서 내 몸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경우는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꼭 시간을 두시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운동법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나도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일 수 있겠는데 치료 방법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치료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거든요. 네, 치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73세 남자 환자의 모습인데 아까 보셨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네. 저렇게 압박골절이 심하지 않거나 가운데에 신경관을 침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보조기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로 금방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사례도 하나 더 다음으로는요. 살펴볼게요. 네. 다음으로는 64세 여자 환자의 모습인데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가운데에 MRI 소견을 보면 환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게 척추 압박골절이 있어서 생긴 부분인데요. 네. 그 오른쪽에처럼 아까 소개시켜드린 풍선 성형술을 통해서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통증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생활이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65세 남자 환자인데 이게 이제 좀 안 좋게 된 사례인데요. 왼쪽에서 두 번째 게 CT 그림이고 세 번째 게 MRI 그림입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엑스레이에 잘 안 보이니까 허리가 아픈데 그거를 그냥 무심코 지내다가 좀 진행이 돼서 오신 분인데 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경관 안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관 안쪽으로 뼈가 들어가게 돼서 침범하게 돼서 신경 증상, 네.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엉치, 다리가 아프다든지 마비가 온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유압수를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압수를 시행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통증들이 생기면 지금 설명해주신 이 통증들은 이 디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정확한 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병원에 가셔서 이 진단을 조금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대부분 척추가 아파서 이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못 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수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근데 꼭 수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 비수술적인 치료, 보존적 치료와 또 수술적인 치료를 구분하는 이 방법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술적 치료는 아까처럼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신경을 갖다가 눌러서 신경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필요가 필요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존적 치료가 보조기가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어떤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시술이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이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박된 정도가 정상에 비해서 한 30에서 60% 되는 네. 환자들 중에서 3주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종양에 의해서 그렇게 압박골절이 생겼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이나 어떤 다른 문제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게 3주 이상을 계속 간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성 신부전 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한 80세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존적 치료 없이도 그런 시술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풍선을 이용한 풍선 성형술 말고 그냥 바늘만 찔러서 하는 척추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압박 변형 없이도 한 2주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아프게 될 때에는 얼마든지 보험으로서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보험에서 어느 정도 이 적당한 선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 시술이나 이런 수술들이 남발되는 것도 사실 막을 수 있고 또 그동안 이 두려움이 많으셨던 이 수술로 바로 가지 않아도 이 보존적 치료나 이 시술을 통해서도 많이 호전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이 병원 수술이 너무 무서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병원에 가셔서 전문 선생님과 함께 이런 방법들을 조금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골다공증의 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나에게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게 없어서 골다공증이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네. 것입니다. 골다공증 자체로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목이나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데 일반적인 통증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뼈가 부러진다든지 하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골다공증이 진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네. 흔히들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병원에 가셔서 이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전문적으로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이라는 한 검사를 통해서 네. 쉽게 골다공증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골밀도 검사에 대해서도 이 보험 적용이 또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네, 골밀도 검사는 65세 이상의 여성이나 70세 이상의 남성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험으로서 전부 골밀도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고위험 요소가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이나 월경이 없는 폐경전 여성 아니면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어떤 골다공증 유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네. 골밀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요소로는 체중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적게 나간다든지 네. 골절에 과거력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거나 아주 조기 폐경이 있는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보험으로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금 설명해주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조금 더 저렴하게 이 보험 적용을 받으시면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정기적으로 이 내 뼈의 건강을 이 검사 또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시청자분의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8678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30대 여자입니다. 이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아서 현재 먹고 있고요. 약 1년 정도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이도 바로 가질 예정인데 이 골다공증 약이 혹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 가임기 여성이시고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으실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고연령의 그 골다공증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적인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을 텐데요. 그 2차적 유발하는 원인을 먼저 확인을 해서 그거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 자체만으로도 임신해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네. 그걸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임기 여성이시라면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이 골다공증 관련 약이 이 아이에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이 전문의 선생님과 꼭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골다공증이 처음 생겼을 때 초기에 미리 발견하고 잘 대처한다면 이 척추 압박 골절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이라는 판명이 나면 어떻게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 자체가 노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호르몬이든 약물 복용이든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그거를 먼저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이고요. 네. 골다공증의 원인이 골 소실과 골 형성을 그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약물로서 그 균형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약물로는 골 흡수를 억제하는 제제로서는 많이 쓰이는 것이 주당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들인데 이게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전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에스트로겐 제제 등이 있겠고요. 보조제로 칼슘이나 바이타민 D 제제 등도 있겠습니다. 네. 환자의 나이와 성별과 그 전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쓰는 그 약의 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관련 전문의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2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나이가 들면서 이 골소실이 당연스럽게 일어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특히나 이 여성에게는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저 역시 걱정이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골다공증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 자체가 네. 미국에서도 비용적인 측면이 아주 큰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네. 삶의 질에 있어서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칼슘과 바이타민 D 제제 등이 많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칼슘은 골 양을 유지시켜주고 소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뭐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유, 치즈나 조개, 두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바이타민 D 제제는 태양광선을 쐰으로써도 피부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네. 바다 생선이나 간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음식으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거를 약물로서 섭취할 수도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체중을 싣는 운동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뭐 수영 같은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수영 자체로는 체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을 싣는 산책이나 조깅, 등산 같은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골량 소실을 막고 근육하고 운동신경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금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금연과 과도한 음주를 절제함으로써 이 영양의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골 형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연과 절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제제 아까 햇빛으로서 네. 피부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야외 활동도 도움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폐경 후 여성인 경우 같은 경우는 호르몬 요법으로서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저녁에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